여러분 설매제를 아시나요? 설매제가 어디 있는지 혹시 아시는 분은 계실까요? 어떤 분들은 거기 얼마 전에도 가본 곳인데 하시면서 잘 아시는 분도 계실 거고, 설매제? 거기가 어디지? 하시면서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설매제는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에 있는 지명인데요. 지난 2013년에 큰 인기를 끌었던 영화 관상이라고 아시죠? 송강호, 이정재, 백윤식 등이 출연했었던 영화였습니다. 바로 그 영화 관상의 앞부분을 찍었던 장소가 설매제였습니다. 영화와는 관련은 없지만 오늘 준비한 작품에서 이 설매제가 주요 소재로 등장을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조남숙 작가의 단편소설 설매제 그곳입니다. 조남숙 작가는 2019년 단편소설 환승으로 등단을 했는데요. 작가는 소설가이기도 하면서 도예가로서도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도자 조각 개인전을 5회 그리고 단체전을 여러 번 하실 정도로 도예가로서의 재능을 발휘하시는 작가입니다. 또 서예에도 조예가 깊은 분인데요. 1996년 서울 서예대전에서 입선을 하고 2003년부터 현재까진 꾸준히 수필을 발표해오고 있는 작가입니다. 그러고 보니 작가로서, 도예가로서, 서예가로서도 능력을 발휘하는 다재다능하신 분인 것 같네요. 이제 조남숙 작가가 2021년 6월 한국소설에 발표한 단편소설 설매제 그곳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작품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느낌을 주는 작품일지가 기대가 되는 그런 작품입니다. 조남숙 작가의 설매제 그곳 시작하겠습니다. 설매제 그곳. 조남숙. 주변은 고요하다. 왠지 황폐한 장소에 방치된 존재 같아 쓸쓸하기만 하다. 양치 식물들이 뒤엉켜 있는 숲속에서 조그만 참새떼들이 후두둑거리며 날아오른다. 그가 살아있을지 모른다는 기대감에 처졌던 마음이 조금은 되살아나는 듯하다. 햇빛에 눈이 시리다. 걸터앉은 돌 주변에는 연보라빛 맹문동 꽃이 드문드문 남아있다. 꽃잎이 떨어진 꽃대에는 검정 콩알만한 흑색의 열매가 조롱조롱 달려있다. 흑진주 알 같은 맹문동 열매를 받아들고 그에게 환하게 웃던 기억이 난다. 그때도 키 작은 노란 쓴바귀 꽃과 금강초롱꽃이 무리지어 피어 있었다. 빨간 고추 잠자리가 주위를 맴돌았다. 풀잎이 흔들린다. 보호색을 띤 방앗개비가 뒷다리로 펄쩍 뛰어올라 숲속으로 사라진다. 우편함에서 한 통의 편지를 발견한 것은 한 달 전이었다. 보내는 사람의 주소와 이름은 없었다. 누가 보낸 것일까? 누가 장난을 친 것은 아닐까? 몇 줄 안 되는 내용과 함께 접힌 편지 속에는 누름 꽃잎 하나가 들어있었다. 특별히 떠오르는 사람은 없었다. 이 세상 사람이 아닌 현욱이 보냈으리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필체를 보는 순간 현욱이라는 것을 당장 알아차릴 수 있었다. 그럴 리가. 아니겠지. 하면서도 이곳에서 그대를 기다리며 라는 편지의 마지막 문장에서 나는 그와 함께한 설매제의 집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흰눈 내리는 날이면 동면에 들어간 나무들과 잡초들이 하얗게 뒤덮였던 곳이었다. 아침이면 앙상한 나뭇가지에 서리꽃이 하얗게 피어 있었다. 산이 병풍처럼 둘러쳐진 그곳은 눈 속에서도 매화가 피었다 하여 설매제라 부른다고 했다. 설매제로 가는 길. 청량리역에서 잠시 머뭇거렸지만 작정한 대로 무궁화호에 올랐다. 무연한 눈빛으로 차창 밖을 바라보았다.
철컹철컹 바퀴 소리가 먼 기억을 불러온다. 그가 서울에 일이 있으면 나는 근처 카페에서 기다렸다. 지루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책을 읽는 것으로 시간을 적당히 활용했다. 어두워진 늦은 시간, 우리는 설매제로 가기 위해 기차에 올랐다. 단둘이 앉아서 갈 수 있는 무궁화호는 언제나 아늑했다. 그때 나는 컴컴해진 차창 밖으로 가물거리는 불빛의 소실점을 바라보았다. 불빛은 현실과 가수면의 경계인 양 반짝였다. 어느새 양평역에 도착했다. 역은 입구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변해 있었다. 몇 계단을 오르자 머리가 어질하고 다리에 힘이 빠졌다. 등 뒤에서 왔어? 하고 그가 나타날 것만 같다. 사람들이 오가는 역 가운데에 멍하니 서 있었다. 오래전 초행길이었던 그때도 나는 이렇게 우두커니 서 있었다. 그가 나를 구한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양평역에서 나를 보았고 자신의 집 근처를 지나 산을 향하여 걷는 나를 또다시 보았고 추운 겨울 등산복 차림도 아닌 여자 혼자 산을 오르는 것을 본 것이다. 산에서 그에 의해 발견되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쯤 어찌 되었을까? 살고 싶지 않은 나날이었다. 등산객들이 출입을 막는다는 이정표를 보고서도 나는 무작정 산을 올랐던 것이다. 역 앞의 작은 꽃집을 바라보면 그의 책상 위에 있는 붉은 호접란이 떠오른다. 길거리를 가다가도 너울거리는 햇살을 마주하면 마치 호접란의 꽃잎이 흔들리는 듯했다. 사고 당시 전동차의 불빛이 붉은 호접란으로 보인 것은 또 무슨 까닭이었는지 모르겠다. 용천 삼리 마을회관이라는 노선을 보고 올랐으나 버스에 탄 승객들은 나를 포함해 단 3명뿐이었다. 앞좌석에 앉았다. 용천리를 향하여 달리는 대로에는 노란 중앙선이 선명했다. 넘을 수 없는 노란 중앙선, 넘어서는 안 되는 노란 중앙선. 차창 밖을 바라보았다. 하늘에는 뭉게구름이 떠 있었다. 청명하고 노란 햇살을 마주하는 것조차 나에게는 금지된 일인지 모른다. 논과 밭, 비닐하우스들이 보이고 리츠 부동산과 환히 핀 카페를 지나 아주 오래된 중미산 막국수집과 허름한 설렁탕집도 보였다. 오래전 황량했던 주위는 많이 달라져 있었다. 세월은 많은 것을 변하게 한다. 나는 5손가락을 꼼지락거렸다. 손잡기를 좋아하던 그의 손길이 느껴졌다. 뒷좌석에 앉은 남자들은 조용조용 이야기를 나눈다. 농부인 듯했다. 자네, 그거 아나? 그 사람이 다시 돌아왔다는구먼. 누가? 왜 가끔 자네 집에 연장 빌리러 왔던 젊은이 말일세. 아, 그 사람 말인가? 근데 왜 그동안 집을 비웠다나? 사정은 잘 몰라도 사경을 헤매다 깨어났다는구먼. 사고가 났다지, 아마. 무슨 사고? 글쎄 모르지. 사고라는 말에 나는 움찔했다. 피투성이가 된 그의 얼굴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나는 눈을 감고 아랫입술을 지그시 깨물었다. 9개월 전, 그날은 한방눈이 내렸다. 여의도 한 호텔에서 근무하는 나는 오후 4시쯤 객실 배정을 마무리하고 퇴근하는 중이었다. 호텔은 24시간 3교대로 돌아갔다. 또각또각 구두 소리를 내며 호텔 로비를 걸어가고 있을 때 어깨 옆으로 바쁘게 스쳐 지나가는 사내가 있었다. 나는 걸음을 우뚝 멈추었다. 낯익은 얼굴인 듯했다. 순간 현욱의 실루엣이 전신을 휘감았다. 내가 잘못 본 것은 아닌가? 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사내의 뒤를 쫓았다. 행사장 입구에는 동문의 밤 리셉션장이라는 플래카드가 붙어 있었다. 그가 졸업한 대학이었다.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시야가 넓은 크리스털 볼룸은 시선이 한데 모아지지 않았다. 조명은 그리 밝지 않았다. 혹시 내가 잘못 본 것은 아닐까?
착각한 것은 아닐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사내의 움직임을 눈여겨보았다. 넓은 홀에서 잠깐 시선을 뗀 사이 사내의 모습이 어디로인가 사라졌다. 분명 그였던 것 같은데 당황한 나머지 손바닥에 땀이 났다. 어쨌든 행사가 끝날 때까지 그를 기다려보기로 했다. 어느새 나는 행사장 입구가 잘 보이는 곳에서 입구를 응시한 채 서 있었다. 화장실에 들어가 찬물에 손을 적시고 머리와 옷매무새를 가다듬었다. 거울에 비친 얼굴은 초조한 탓인지 긴장되어 보였다. 기다리는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 모르겠다.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검은 코트를 입은 사내의 몸짓은 익숙해 보였다. 갸름한 얼굴에 턱선에서 느껴지는 분위기는 그였다. 행사가 끝나기도 전에 나온 사내의 얼굴이 확인되는 순간 하마터면 그의 이름을 부를 뻔했다. 현욱 씨 하고 어느새 40대 초반이 되어 있는 현욱이었다. 그의 뒤를 밟았다. 어두침침한 밖에는 하얀 눈발이 가볍게 날렸다. 그가 빌딩 사이의 보도블록을 따라 걸었다. 아마도 전철역을 향하여 걷는 듯했다. 빌딩 사이로 낙엽 소리가 사방에서 사각거리는 듯하다. 마른 나무 부러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그와 걷던 늦가을의 오솔길이 생각난다. 바람이 살랑 불던 날 엉성하게 남아있는 나뭇잎 사이로 눈부신 햇살이 파고들었다. 누렇게 변해버린 소나무 잎들이 겹겹이 내려앉았다. 밟아봐. 어때? 그가 허리를 굽혀 잔가지를 집어 멀리 던지며 말했다. 푹신한 카펫 같았다. 그는 나보다도 더 환한 웃음을 지었다. 발밑에 쓰러지는 바스락대는 낙엽 소리와 부러지는 마른 나뭇가지 소리가 경쾌했다. 음습하고 그늘진 곳에는 새파란 이끼가 바윗돌 위에 피어 있었다. 나는 비단 같은 이끼를 한 움큼 떼어 비닐봉지에 담았다. 그가 궁금한 듯 쳐다보았다. 책상 위에는 그가 아끼는 살구색의 작은 테라코타 토분이 놓여 있었다. 꽃대를 곧게 뻗어올린 호접란은 꽃잎이 여러 장 붙어 있었다. 그 토분 위에 흙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덮어줄 생각이었다. 불 꺼진 빌딩 앞을 지나 그가 대로를 향하여 걸었다. 한방눈이 뿌연 가로등 불빛에 나풀거렸다. 그가 돌아보면 어쩌나? 혹시 얼굴을 마주치면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하나? 생각했지만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다. 그를 놓치면 안 된다는 생각뿐이었다. 적당한 간격을 두고 한 발짝 한 발짝 뗄 때마다 그와 보폭을 같이 했다. 코트깃을 여미며 미끄러워 보이는 보도블록을 조심스럽게 걸었다. 그가 저만치 가다 말고 걸음을 멈춘다. 나도 멈칫했다. 그가 뒤를 돌아볼 때 나는 고개를 돌리고 두꺼운 머플러로 얼굴을 가렸다. 그가 머리에 쓴 모자를 들퍽였다. 뭔가 긴장될 때 하는 행동이었다. 현욱은 자신이 그런 습관이 있다는 것을 모른다. 내가 아느냐고 물으면 그는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어깨를 가볍게 으쓱했다. 그가 횡단보도에서 좌우를 살핀다. 사무실이 밀집된 불 꺼진 여의도의 외곽 지역은 쓸쓸하기만 하다. 넓은 대로로 나갈 때쯤 그가 멈칫했다. 다시 한번 뒤를 돌아보았다. 나는 흡 하고 호흡을 들이마셨다. 그가 다시 걸었다. 나는 끊겼던 생각을 이어나갔다. 혹시 내가 그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용서해달라고 말하고 싶었다. 그는 나를 늘 존중해 주었다. 다독거리고 내 말을 관심 있게 들어주었다. 소영이가 하는 결정은 그대로 따르겠다고,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언제라도 해달라고 태연한 척 말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여러 가지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소영아, 우리는 너무 닮은 구석이 많아. 라고 했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았다. 그에 비해 나는 내 감정을 표현하는데 많이 서툴렀다. 서툰 표현이 가끔 그에게 무심하게 비쳤을 수도,
상처를 주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여의도역에서 전철을 탔지만 그는 검은 유리창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연말이라 전철 안은 복잡했다. 전철이 멈추고 사람들이 내리면 승객은 그만큼 들어찼다. 그와 거리를 두었다. 그가 전철에서 내렸고 나도 따라 내렸다. 환승역에서 그가 나를 보는 듯도 아닌 듯도 했다. 이상하다. 내 집으로 가는 노선이었다. 나는 머플러로 얼굴을 가리고 그가 나와 같은 노선일지 모른다고 생각했다. 전광판에는 열차가 곧 도착한다는 안내가 뜨고 있었다. 그때 그의 몸이 나무 기둥처럼 서서히 철로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순간 어찌 된 일인지 몰랐다. 안 돼! 나는 당황한 나머지 비명을 지르며 비키세요! 비키라고요! 사람들을 헤집고 그에게로 달려갔다. 오른쪽 끝 터널에는 노란 점이 나타났다. 전동차의 헤드라이트 불빛이었다. 노란 빛이어야 할 전동차의 불빛은 붉게 물들어 있었고 그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눈앞이 깜깜했다. 발을 동동 굴렀다. 멀리서 보이는 반짝이는 불빛은 터널 속으로 금방이라도 덮쳐올 것만 같았다. 두 개의 불빛은 너울거리며 더 커져오고 있었고 빵 하는 경적음은 멀리서 레일을 타고 가늘게 들려왔다. 철로에 떨어진 그의 머리에서 붉은 피가 흐르고 있었다.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어 비명을 지르고 나는 미친 듯이 현욱의 이름을 부르며 울부짖었다. 그때 누군가에 의해 그는 구해졌고 가늘게 뜬 눈은 나를 알아보는 듯했다. 호텔 행사장에서 그를 보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냥 서로의 안위를 바라며 살아갔을 것이다.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버스가 달리는 사이 집들이 몇 채 나타났다. 예전에 펜스로 된 연두색 담장이 나타나면 늘 내릴 준비를 했었다. 용천 삼리 마을회관은 종점이었다. 설매제가 있는 용천 삼리. 3명뿐인 승객이 내린 버스는 텅 비었다. 그의 집은 설매제 마을의 끝집이었다. 마을 초입에는 집들이 몇 가구 되지 않았다. 개울물 소리가 들렸다. 맞은편 냇가 쪽에는 잡초가 뒤엉킨 나지막한 숲이 있었다. 길 옆으로 흐르는 폭이 좁은 냇가에는 보지 못했던 하얀 보호난간이 쳐져 있었다. 보호난간처럼 전철역에 스크린 도어가 있었다면 그가 철로로 떨어지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그가 이명증이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 사고의 순간이 떠오르자 습관처럼 호흡이 빨라졌다. 가볍게 머리를 흔들었다. 멍석이 깔린 길 가장자리에는 곡식이 널려 있다. 예전에 보이던 허름한 외양간은 사라지고 없었다. 함석 지붕은 기와 지붕으로 바뀌었고 나무로 된 대문은 철문으로 바뀌어 저마다 페인트 칠을 했다. 동네 사람은 보이지 않는다. 냇가에는 빛바랜 풀들이 갯벌이처럼 흔들렸다. 마을 초입을 지나 구불구불한 길목으로 접어들었다. 느끼지 못할 정도의 경사진 길을 걸었다.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않아 기운이 없다. 지금 생각하면 그는 이미 내가 그의 뒤를 따른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 모른다. 내 집으로 가는 전철 노선을 탄 것도 그가 머리에 피를 흘리며 나를 쳐다보았던 눈빛도 그랬다. 그가 말없이 사라진 것처럼 방앗개비도 어디론가 사라졌다. 발 아래 작은 키의 맹문동 잎사귀가 흔들린다. 그늘진 곳에서 서식하는 다년생 초인 맹문동은 겨울에도 잎이 바래지 않는다. 힘겨웠던 나날을 돌아보며 한결같은 맹문동이 부럽기까지 하다. 저만치서 어떤 남자가 걸어온다. 마치 현욱이 웃으며 내게로 걸어오는 듯하다. 깜짝 놀라 눈을 감았다 떴다. 현욱일 리가 없었다. 현욱과 가끔 이 길을 걸을 때 잠시 이곳에 걸터앉아 텀블러에 있는 차를 한 잔씩 따라 마셨다. 갈색빛이 도는 크고 평평한 돌은 방석돌이라고 했다. 맹문동 열매가
땅바닥에 나뒹굴고 있다. 그가 손바닥에 올려준 것을 기억하며 나는 몇 알갱이를 주워 손바닥에 올려보았다. 흑진주알 같은 열매는 그를 더욱 생각나게 한다. 편지를 받고 그동안 얼마나 망설였던가. 내가 그를 만나는 것이 현명한 일인지 그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했지만 나는 길을 나섰다. 여기서 10분만 더 걸으면 그의 집이 나타날 것이다. 나는 돌 위에 떨어진 낙엽을 손바닥으로 쓸어내리고 백에서 편지를 꺼냈다. 가로줄이 쳐진 편지지에는 짧은 형식의 내용이 적혀 있었다. 보고픈이여, 우리가 걷던 오솔길에 흐드러지게 핀 하얀 구절초와 부리가 빨간 작은 새들의 파들거리는 몸짓과 노랫소리는 첫째 연을 읽으며 여린 누름꽃을 조심스럽게 만져보았다. 오늘 청량리역에서 기차를 타면서 다시는 집으로 되돌아가지 않으리라 생각했다. 만약 그가 살아있지 않다면 이제 모든 걸 끝내리라 마음먹었다. 생각을 정리하니 오히려 마음은 편하다. 하늘은 청명하다. 그와 걷던 이 길은 우체국에 갈 때도 역 근처에 있는 오일장을 갈 때도 걷던 길이었다. 장날 산 내 머리핀과 그의 목에 두른 자주색 머플러를 보고 서로가 잘 어울린다고 행복하게 웃었던 때가 있었다. 소소한 추억들은 틈틈이 내 머릿속을 파고든다. 그가 갑자기 사라진 것은 엄마 때문인지 모른다. 산골에서 글을 쓰는 현욱을 반길 리 없었다. 장래가 없다는 이유로 그를 만나는 것을 무척 반대했던 엄마였다. 엄마는 부자인 아빠를 만나 고생이라고는 모르고 살았다. 아빠가 돌아가시고 형편이 어려워지자 소영아, 너만큼은 엄마는 오직 나에게만 희망을 걸었다. 딸이 자신의 자존심인 양 최선을 다했다. 그런 엄마에게 나는 실망을 안겨준 셈이었다. 안 돼. 절대로 안 돼. 네가 정리 안 하면 내가 정리한다. 목소리 톤을 높이지 않고 말하던 엄마가 험한 말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미친 것.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엄마가 내동댕이 친 옷과 백을 집어들며 나는 소리 없이 눈물을 떨구었다. 엄마의 그런 모습은 처음이었다. 길을 걷고 있을 때 어디선가 포 쏘는 소리가 들린다. 근처에 부대가 있는 듯하다. 10년 전 그의 집에서 내가 의식이 돌아왔을 때도 무슨 소리인지 굉음이 들리는 듯했다. 눈을 떴을 때 누군가가 내 얼굴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아, 깨어났네요. 정신이 드세요? 나는 고개를 가볍게 끄덕였다. 주위는 낯설었다. 밤에는 한방눈이 내렸다. 왜 내가 여기에 말끝을 흐리자 그가 전후 사정을 간략하게 말해주었다. 산을 오르던 기억만 날 뿐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다. 온몸이 아파서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그가 조심스럽게 이불을 올려주었다. 방바닥은 따뜻했다. 격자로 된 창문 사이로 흐린 하늘이 보였다. 구름은 낮게 깔려 있었다. 드문드문 날리는 큰 눈꽃송이가 창문에 와 달라붙었다. 그가 가져다 준 뜨거운 보리차를 한 모금 마시자 몸에 따뜻한 온기가 돌았다. 머리가 깨어질 듯이 아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아무 생각 말고 편히 누워 있어요. 나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의 음성은 맑고 표정은 부드러웠다. 마음이 놓였다. 참기름으로 볶은 쌀 냄새가 솔솔 날아왔다. 오래된 책 냄새도 섞여 있었다. 수어준 미움을 먹고 기운이 돌아올 때쯤 그에게 부탁했다. 당분간 이곳에서 있게 해줄 수 있겠느냐고. 고개를 갸우뚱거리던 그가 잠시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왜 그런지는 묻지 않았다. 숲속 밤은 칠흑같이 어두웠다. 이상하리만치 고요했다. 하얀 눈으로 뒤덮인 숲을 바라보면 또 다른 세계인 듯했다. 그와 어색한 것에서 벗어날 때쯤 우리는 서로의 이름을 말했던 것 같다.
나보다 2살 위인 현욱이었다. 작은 원룸으로 되어 있는 실내는 10평 남짓했다. 창밖에 보이는 앙상한 나뭇가지와 누렇게 변해버린 겨울 풍경이 오히려 실내를 더 아늑하게 했다. 그는 보일러를 더 올렸다. 그의 움직임이 한눈에 들어오는 작은 공간이었다. 창밖에는 키가 큰 자작나무 3그루가 서 있었다. 껍질이 하얗고 곱게 뻗은 나무였다. 실내는 낮은 책장을 가운데 두고 서재와 침실로 나뉘어져 있었다. 3면이 격자로 된 유리창에는 내릴 수 있는 얇은 커튼이 둘러쳐져 있었다. 낡은 TV 한 대가 놓여 있었다. 손바닥만한 거울은 선반에 오뚝하니 올려져 있었다. 책상 위에는 탁상용 달력이 있었고 붉은 호접란 한 송이가 작은 토분에 심겨져 있었다. 창가에 걸려있는 빛바랜 마른 꽃다발을 보았다. 분홍색 리본에 문학상이라고 쓰여 있었다. 작가신가 봐요? 라고 묻자 작가라기보다는 그냥 글을 씁니다. 그는 퍽 멋쩍어 했다. 책상 중앙에 노트북이 한 대 놓여 있었다. 답답해도 회복될 때까지 조금만 참아요. 그는 며칠 동안 누워있는 나를 위해 움직였다. 낮에는 밖이 잘 보이도록 커튼을 바짝 올려주었다. 창문 깊숙이 들어오는 햇살은 유난히 깨끗했다. 고맙다는 표시로 눈을 깜빡이자 그도 자신의 행동에 만족한 듯 빙그레 웃었다. 나는 종종 숲속 풍경을 바라보며 내가 살던 캐슬을 떠올렸다. 그가 보호자의 연락처를 물었을 때 머뭇거리자 그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시누이의 속옷까지 던져놓는 시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손톱만큼도 없었다. 시어머니의 경멸스러운 눈빛을 볼 때마다 폐가 쪼그라드는 것 같았다. 넌 도대체 뭐하는 애니? 어떻게 남편 하나 마음을 잡을 줄도 모르니? 참 못나기도 했다. 시원찮은 대학 나와가지고 아이나 제대로 키울 수 있는지 모르겠구나. 내가 학벌이 있니? 뭐가 있니? 내 친구들 며느리는 다 유학파야. 원 창피해서. 모멸감을 느낄 때마다 어디론가 사라지고 싶었다. 사과를 깎다가도 너 뭐하니? 하면 깜짝 놀라 사과를 떨어뜨리기도 했다. 나는 누구한테도 이런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 가족이래야 엄마뿐이었다. 나에게 희망을 갖고 있는 엄마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다. 아침에 일어나 시집 식구들과 눈을 마주치는 것도 힘들었다. 한 번은 카펫에 붙은 티끌을 엄지와 검지로 떼고 있었다. 시어머니의 깊은 한숨소리가 들렸다. 청소기 돌리면 될 것을.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정말 한심하구나.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항상 너라는 호칭을 썼다. 명문대를 나온 남편은 겉돌았고 떠밀리듯 한 결혼은 행복하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사사건건이 참견이었다. 출입카드를 대야 들어갈 수 있는 시월드는 지옥이었다. 장맛비가 두어 번 오던 어느 해 여름, 그와 연락이 끊기고 오늘처럼 이 길을 따라 그의 집을 찾았다. 주인 없는 마당에는 잡풀들이 무성했다. 삼면이 창문으로 되어 있는 몇 평 안 되는 집은 텅 빈 채 여기저기 거미줄이 쳐져 있었다. 신발을 서너 켤레 벗을 수 있는 좁은 현관에는 편히 신을 수 있는 낡은 신발과 장화 2켤레가 먼지가 뽀얗게 탄 채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방 한가운데는 빈 책꽂이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그는 모자와 운동화를 무척 좋아했다. 챙이 달린 모자들을 벽 한켠에 나란히 걸어놓는 것을 즐겨했다. 여러 가지 색깔의 모자는 보기가 좋았다. 책상은 그대로 있었다. 새벽이면 책상 앞에서 노트북에 손을 올리고 있던 그의 환영이 무지개처럼 떠오른다. 컴퓨터의 자판을 치다 인기척이 나면 그가 돌아보고 빙긋 웃었다. 더 자. 그러면 나는 이불을 들썩이며 잠에 빠져들었다. 잘 잤어? 더 자. 하는 말은 나를 더없이 행복하게 했다. 책상 위에 호접란은 없었다.
그가 없는 빈집에 붉은 호접란이 있을 리가 없었다. 그에 의해 구조되어 일주일 동안 머물렀던 집이었다. 이혼 후 수시로 그를 찾아왔던 집이었다. 작은 식탁에서 밥을 먹으며 우리 그냥 이렇게 살아도 될까? 물음표를 달던 그는 이미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는지 모른다. 불현듯 버스를 함께 탔던 농부들의 말이 생각난다. 그가 돌아왔다는구먼. 누가? 나는 그들이 말한 사람이 현욱이기를 기대한다. 편지를 보낸 사람이 현욱이기를 기대한다. 나에게 그의 죽음을 알린 엄마의 말이 거짓이기를 기대한다. 그가 응급실로 실려갔을 때 하얀 시트는 붉은 피로 얼룩졌다. 마치 붉은 호접란의 꽃잎이 펼쳐지듯 배들을 적셨다. 엄마가 한 걸음에 달려왔다. 엄마는 내 손을 잡아 끌고 병원 밖으로 밀어냈다. 피를 많이 흘린 그는 일주일째 의식이 없었다. 나는 그의 어머니를 보고 하염없이 울었다. 엄마는 철저히 나를 감시했다. 그의 생사라도 알아봐 달라고 울며 애원했다. 엄마가 약을 먹었느냐고 물을 때마다 나는 무심하게 네 라고 대답했다. 엄마 몰래 약을 버렸다. 제정신이 돌아온다는 것은 스스로 용납할 수 없었다. 미쳐서 아무것도 아무 생각도 하고 싶지 않았다. 정신과 치료를 받은 지 수개월이 지났으나 담당 의사는 환자가 치료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알아차렸는지 환자분 협조하셔야 합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공황장애가 올 수도 있어요. 대인기피증이 공황장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사의 말에 엄마는 불안해했다. 퇴원한 후에도 귓가에는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피투성이가 된 그의 얼굴이 떠오를 때마다 식은땀을 흘리며 죄책감에 시달렸다. 그날 그의 뒤를 따르지만 않았어도 죽은 꽃의 향기가 되살아나듯 사랑과 죽음의 언덕 위에 꽃의 향연은 펼쳐지고 나는 다시 중간연을 읽어보았다. 가로획을 조금 올리고 세로획을 길게 내려긋는 글씨체가 그의 글씨를 닮았다. 리을과 미음에서 특히 더 그러했다. 편지 속에 든 누름꽃잎은 호접란이라는 확신이 든다. 로비 데스크에서 안녕하십니까 하고 깍듯이 인사하는 시댁인 캐슬로 돌아온 후에도 나는 그의 환상에 사로잡혔다. 일주일간 그의 집에 머물렀을 뿐인데 일을 하다가도 문득 정신 나간 사람처럼 그의 이름을 중얼거렸다. 그는 내 주위를 맴돌았다. 캐슬 주변에서 모퉁이를 돌 때 우리는 멀리서 서로를 알아보았다. 그의 얼굴은 수척해 보였다. 누가 먼저 눈길을 피했는지는 모르겠다. 눈이 마주쳤을 때 그는 황급히 사라졌다. 그 후 나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는 습관이 생겼고 가끔 먼 발치에서 보고 있는 그의 눈길을 느낄 수 있었다. 엄마는 시집에서 참고 견디라고 했지만 이혼은 정해진 순서였다. 엄마는 다 자신의 잘못이라고 그렇게 결혼시키는 것이 아니었다고 울었지만 이혼한 후에도 엄마는 나를 단념하지 못했다. 얼마든지 좋은 신랑감을 다시 만날 수 있다고 믿고 있었다. 나는 어려서부터 내성적이고 말수가 적었다.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면 숨이 막혔다. 그래서 밀폐된 승무원 생활을 그만두었는지 모른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외모는 대학에서 메이퀸이었던 엄마의 DNA를 물려받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럴듯한 집으로 시집을 보내는 것이 엄마의 소원이었다. 자신이 이루지 못한 꿈을 나에게서 보상받으려 했다. 어려서부터 좋은 옷을 입혔고 좋은 가방을 들게 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려운 형편에도 엄마는 나에게 정성을 기울였다. 난해한 색깔보다 우아한 빛깔의 고급 의류를 입혔다. 화장은 연하게 했다. 격이 있는 이미지를 갖추라고 엄마는 늘 나에게 속삭였다. 7살 때였던 것 같다. 엄마는 내 손을 잡고 발레 학원의 문을 두드렸다. 선생님은 엄마의 외모를 슬쩍 보더니
내 팔 길이를 보는 듯했다. 엄마는 우리 애가 재능이 있느냐고 선생님에게 물었다. 어머니, 재능도 중요하지만 발레는 꼭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해요. 말하자면 의지가 있어야 한다는 말이죠. 선생님은 부드러운 눈빛으로 나의 눈을 들여다보며 왜 발레가 하고 싶은데? 하고 물었다. 나는 엄마의 눈을 슬쩍 쳐다보며 꼭 발레리나가 되고 싶다고 수줍게 입을 달싹거렸다. 엄마는 우아한 미소를 지었다. 발레를 하면 할수록 몸으로 표현하는 춤은 내 몸의 세포를 일깨우는 것만 같았다. 유명한 발레단이 공연하는 오네긴을 보았다. 도시귀족 오네긴과 순수하고 아름다운 소녀 타지아나가 주인공인 엇갈린 사랑 이야기를 담은 발레 공연이었다. 남녀 주인공의 섬세한 감정 연기에 빠져들었다. 어린 나이에도 나는 혼자 춤을 추는 솔리스트보다 남녀가 함께 추는 발레리나가 되기를 원했다. 초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잘 나가던 아버지 사업이 부도나고 말았다. 발레리나로 키우려던 엄마의 욕망은 물거품이 되었지만 계속 나에게 집착했다. 발레를 그만둔 후에도 한동안 토슈즈와 짧고 퍼진 하얀 망사로 겹겹이 만든 튀튀를 입고 무대 위에서 춤추었던 때가 떠올라 발레의 기본 동작인 턴아웃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것은 술 탓이었다. 슬펐지만 엄마와 나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나는 모든 친구들과의 연락을 끊었고 내성적인 성격은 스스로를 가두었다. 순탄치 못한 시집 생활도 내 못난 성격 탓이었는지 모른다. 생활고에 시달렸던 엄마의 최고의 가치는 돈이었다. 소영아, 너는 부잣집으로 시집 가야 해. 이혼한 후에도 엄마의 눈을 피해 설매제로 향했다. 말을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하면 하는 대로 현욱과 함께 있으면 행복했다. 그렇게 1년이 지나서였을까. 그가 전화번호도 바꾼 채 호련히 사라져버린 것이다. 그의 선배를 만나 현욱의 소식이라도 알고 싶었지만 도저히 알 수가 없었다. 엄마가 정리한다는 것이 이것이었을까? 그는 또 얼마나 모욕감을 느꼈을까? 가슴에 통증이 일었다. 그 후 나는 엄마에게 모든 것을 잊은 척했지만 그와의 추억은 더욱 또렷이 내 가슴에 새겨져 있었다. 예, 소영아, 신랑감이 있는데 한번 만나보렴. 그쪽도 한번 실패한 경험이 있는데 미국에서 MIT를 나온 건실한 사람이란다. 나는 들은 척만 척했다. 직장에서는 성실하게 일했다.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으로 모든 것을 잊으려 했다. 항공 승무원으로 있던 내가 호텔리어가 되는 것은 그리 힘든 일은 아니었다. 면접관은 따뜻한 인상과 영어 실력에 점수를 크게 주었다고 했다. 프런트, F&B 식음료팀, 연회장 중에서 객실 담당을 맡았다. 입사한 지 7년 만에 후배들을 관리하는 대리직함도 달았다. 현욱을 보았던 그날은 교대할 직원이 나오지 않아 연장 근무하고 오후 늦게 퇴근하던 중이었다. 사고 이후 나는 단 한시도 그를 생각하지 않은 날이 없었다. 길을 떠나기 전 오늘 아침에도 그의 꿈을 꾸었다. 불면증에 시달리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잠깐 잠이 들었다. 칠흑같이 어두운 벌판에 점처럼 반짝하는 불빛이 나타났다 사라졌다. 나는 맹수의 눈빛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무섭다거나 두렵지는 않았다. 빛을 따라 걸으면 그가 있을 것만 같았다. 걸으면 걸을수록 몇 그루의 나무와 오두막집이 가까워 오는 듯했다. 소영아, 이 계곡의 숲을 잊지 마라. 어디선가 그의 음성이 들리는 듯했다. 꿈속에서도 나는 설매제의 집을 잊을 리 없다고 중얼거렸다. 음성을 쫓아 걸었다. 어떻게 된 노릇인지 한 걸음에 닿을 것 같은 설매제의 집은 걸어도 걸어도 닿을 수가 없었다. 꿈에서 깨어나자 밖은 밝아 있었다. 얇은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햇살이
마치 따가운 모처럼 가슴에 꽂혀온다. 손바닥으로 햇살을 가렸다. 깨어나서도 한참을 웅크리고 있었다. 식은땀을 흘려 온몸이 축축했다. 꿈속에서 흐느꼈던 여우는 채 가시지 않았다. 가슴 한켠이 묵직했다. 거울에 비친 핏기 없는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엄마로부터 듣고 병원에 가서 확인할 엄두를 못 냈다. 몇 날 며칠을 자고 깨고를 반복했다. 사고의 순간이 떠오를 때마다 나는 우리에 갇힌 동물처럼 몸을 떨었다. 그런데 무슨 까닭일까? 요즘 들어 하루도 거르지 않고 그가 꿈에 나타났다. 발신자의 주소가 적혀 있지 않은 편지 때문일지 모른다. 그가 살아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나는 옷을 챙겨 입고 청량리역으로 향한 것이다. 휴대전화를 보았다. 벌써 1시간이나 이곳에 앉아 있었다. 저 고개만 넘으면 그가 있을지도 모르는 그의 집이다. 그에게로 빨리 가야 할 텐데 나는 왜 여기에 이렇게 오래 앉아 있는 것일까? 그를 만날 것이라는 믿음과 혹시 그가 없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어서인지도 모른다. 격자무늬 창가에 앉아 나무 그림자 뒤에 숨은 너의 모습 찾아본다. 이곳에서 그대를 기다리며 바람에 떨어지는 나뭇잎은 그 겨울의 눈송이처럼 나풀거린다. 사라진 방학개비가 다시 눈앞에 나타나 앞다리를 비빈다. 누름꽃이 든 편지는 분명 그가 보낸 편지일 것이다. 마지막 연애, 그가 나를 기다린다고 했다. 입안이 마른다. 편의점에서 산 물병을 꺼내 물 한 모금을 마셨다. 실핏줄을 타고 물줄기가 몸 구석구석에 내려앉는다. 빨간 고추 잠자리는 여전히 내 주위를 맴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그의 집을 향해 걸어야 한다. 이런 것을 보면 인연은 따로 있는가 봅니다. 인연은 억지로 짜맞출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렇게도 말합니다. 억지로 마음에 없이 만났더라도 살다 보면 괜찮아지더라 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바로 인연 아닌가요? 인연이니까 괜찮아진다는 말이죠. 좀 억지인가요? 자, 작품으로 돌아와서 여자 주인공인 소영과 현욱은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서로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진짜 인연일까요? 마지막 장면에서 고개만 넘으면 현욱의 집이 나온다고 하는데 어떨 것 같으세요? 두 사람 만났을까요? 제 생각에 그 두 사람 만나서 한동안 서로를 꼭 안아줄 것 같습니다. 꼭 만나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도 그렇죠?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오늘 소설 읽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조남숙 작가의 단편소설 설매제 그곳을 읽어드렸습니다. 다음에도 또 재미있고 유익한 작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또 뵐 때까지 행복하세요. 봄 햇살이 부드러웠던 오후 너의 미소는 한여름의 그 빛처럼 눈부시게 남아 내 안의 모든 계절을 너로 물들였어. 그렇게 사랑했어. 수줍던 너의 손끝이 스칠 때 세상 모든 소리는 사라지고 너와 나누던
첫사랑의 달콤한 그 느낌은 조용히 스며들고 봄날의 햇볕처럼 내 안을 채워 난 알았어. 너의 온기 하나로도 세상은 이렇게 빛난다는 걸. 부드럽게 말을 건네며 미소만 살짝 비치던 그날의 우리는 아직도 선명해. 꽃잎처럼 가벼운 마음이 조금씩 흔들렸어. 그게 너라서 그게 나라서 행복했던 그 시간. 수줍던 너의 손끝이 스칠 때 세상 모든 소리는 사라지고 너와 나누던 향긋한 커피 향만이 주위를 맴돌았지. 첫사랑의 달콤한 그 느낌은 조용히 스며들고 봄날의 햇볕처럼 내 안을 채워 난 알았어. 너의 온기 하나로도 세상은 이렇게 빛난다는 걸. 사랑이란 한 번 스치는 빛이라서 쉽게 잡히진 않지만 그래도 괜찮아. 내 안에 남은 너는 언제나 마음을 채우니까. 너의 미소는 달콤한 바닐라 향처럼 찬란히 스며들어 무수한 시간을 지나도 너는 여전히 빛나고 내 마음은 여전히 너를 꿈꿀 거야. 이 시간이 지나도 내게 머물던 너의 마음은 언제나 따스할 거야. 이 시간이 지나면 내게 머물던 너의 마음도 따스하게 기억날 거야. 음.